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이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어떤가요? 아주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계절 가운데 이렇게 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소생어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아름다운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논술 기초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시작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처럼 여러분들도 가을에 가서 큰 결실을 거둬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요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보고서 넘어가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교과서를 활용한 지문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을 활용한 지문이었죠. 그 두 지문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통합적인 문항을 만들어서 그 독해도 해보고 또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죠,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선생님이 사이트를 하나 알려줬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어떤 쟁점이 있잖아요. 쟁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문의 어떤 사설이나 또는 칼럼 이런 글들을 좀 뽑아서요, 서로 주제, 교과서의 주제하고 요 주제하고 서로 매치가 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시문을 좀 만들어 보고 거기에 맞게 또 문제도 구성해 보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논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논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술 문제 출제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주제 정해 놓고요, 교과서나 아니면 시사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독서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서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서로 연관돼서 만들면 그게 이제 논술 지문이 되는 거고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시사 주제하고 연관된 그러한 통합 논술의 독해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중앙대학교의 수시 논술 문항인데요.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지요.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어떤 것부터 보라고요? 논제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논제 보고 난 뒤에 주의사항 또는 뭐 유의사항이죠.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요. 유의사항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 곳도 있지만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제 속에 유의사항이 포함된 경우지만요, 대부분 논제 안에 유의사항이 조건 형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제시문이다, 이렇게 제시문을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요, 논제를 먼저 보는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논제 자체에 말하자면 키워드, 말하자면 주제, 통합적인 주제, 제시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주제가 논제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라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행사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봤어도 벌써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제시문이 지금 4개가 있죠. 가, 나, 다, 라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뭡니까? 국가의 영향력이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그죠? 영향력.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건 국가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인데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가지. 그죠?
그러면 재심은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라는요, 국가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쨌든 가나가 될 수 있고 다라가 될 수 있고 가다가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뭐 가 하나만 될 수 있고 또 나다라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죠. 그리고 우리가 논제를 읽으면서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구나. 그런데 그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읽어가면서, 가번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예를 들어 뭐 A라는 방식이에요. 나번 방식을 읽었더니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럼 B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가, 나가 이렇게 방식이 달라졌으면 나머지 다, 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A 아니면 B겠죠. 요것이 A고 요것이 B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미리 생각하고서 제시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형을 나누고 특징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징을 설명하라고. 그런데 길게 쓰는 내용이 아니죠. 300자에서 350자 정도 되니까요. 뭐 답지로 보면 12줄에서 14줄이니까요. 내용만 분석해서 그 내용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300자에서 350자 정도 쓰는 글은요. 이 배경 지식이 들어갈 그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요. 그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문을 논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분석해서 그대로 답을 쓰는 거 정도밖에는 안 된다. 배경 지식을 여기다 넣어서 내 주장을 어떤 논고로 삼아서 펼칠 수 있는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쓰는 논술문의 특징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중요하다? 바로 독해. 이것이 논지의 요구사항에 따른 독해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요, 한번 같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이 지우고요. 먼저 읽어볼게요. 상어가 사람이라면 그들은 새로운 물고기통과 새로운 물고기들을 정복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지 이랬어요. 하나의 국가가 논제에서요.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첫 줄을 딱 읽어봤어요. 전쟁이란 말을 했어요. 전쟁이란 말을 했어요. 먼저 이건 어떤 전쟁이라는 건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먼저 생각하고요. 그들은 자신들 소유의 물고기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도록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내용을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긴 하겠지만은 아마도 국가가 다른 나라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물리적인 힘 요거를 얘기하겠죠.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물고기 및 몇 마리를 죽이는 물고기들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영웅칭호를 써야 할 거야. 바로.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힘은 어떤 거하고 연결됩니까? 이데올로기 시대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분쟁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역시 힘의 우위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요 밑에는 여러분들 이제 주어진 자료 올릴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요. 두 번째 제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제시문. 자, 요거는 가 제시문은 특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예로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제시문 한번 볼게요. 나 제시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첫 문장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뭐, 에너지 전쟁이라는 말 쓰지요, 요즘. 그죠? 조금 더 읽어보면 석유 얘기 나올 것 같죠? 다보스 포럼은 이처럼 국가 간 에너지 확보 경쟁을 둘러싸고 자원 보유국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는 현상을 나왔네요. 석유 정치. 즉 페트로폴리틱스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에너지 보유국은 에너지를 무기로 한대요. 무기. 전쟁할 때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죠. 에너지도 지금 무기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값이 뭐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석유가 없으니까 뭐 달래는 대로 가격을 줘야지요. 우리도. 근데 이게 무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정치는 곳곳에서 이렇게 석유 정치는 목격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이 있죠.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와의 그 가스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자요.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추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까? 그렇죠? 가스 공급 중단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이 가스 공급관이 또 서유럽까지 가는데요. 거기도 자연스럽게 끊긴 거예요. 그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겠다. 그 가격을 줄 수 있다라면은 가스관을 열어줄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잠궈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힘이나 똑같은 거죠. 이것도. 이것도 나도 물리적인 힘인데, 요거는 뭐를 활용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죠. 에너지. 그죠? 에너지. 석유. 석유, 뭐 가스 등등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이제 정치적인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지문 지금 벌써 읽었는데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나왔지요. 국가가 한 국가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이 내용이 가하고 나는요, 물리적인 어떤 힘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통적인 내용이다. 이거는 물리적인 힘이 돼 군사력을 동원한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에너지를 상대방 국가에게 자기의 어떤 그 힘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거죠. 일단 가하고 나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다하고 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하고 라는요, 요것도 지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베트남을 여행하는 동안 머릿속에서 내내 떠나지 않았던 궁금증이 있었다. 호이안동 중북의 한국군 참전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거죠. 한류 열풍. 한류 열풍이라는 거.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할 때, 대한할 때 이 한국 사람들 따이한 이렇게 이제 당시에 불렀나 보죠. 따이한에게 직접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던 그들의 마음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류 열풍이 동남아를 휩쓸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베트남에서도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호이안을 찾기로 한 건 그래서였다. 그런데 호이안에서 내가 만난 이 쩐 할아버지라는 분은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에요, 월맹군 지휘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목숨을 건 전투를 치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쩐 할아버지는요, 따이안을 무섭고 용맹한 적으로 기억하고는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아예 그냥 한국을 잊은 채 살았다네요. 이 동남아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좀 그거를 이제 꽁하게 오랫동안 갖고 있지를 않고 그냥 쉽게 잊어먹고 또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낙천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승부욕도 약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베트남 TV나 신문에서도 한국 소식을 접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 베트남 TV 방송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고 그러네요. 이 쩐 할아버지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한국 드라마의 열성 팬이 됐대요. 열성 팬. 그러니까 이 쩐 할아버지가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는 게 즐겁다고 했다.
그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예쁘기도 하거니와 같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본다고 말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요 다지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어떤 군사력이나 가나 나에서는 군사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어떤 그 힘의 어떤 이런 거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경성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드 파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문화의 어떤 힘, 문화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의 힘인데요. 문화의 힘 속에서는 문화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문학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 가운데 이런 문화의 힘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한류 열풍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류 열풍. 이것도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번 지문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봤죠? 이 지문이요. 많이 본 만큼 그만큼 대학에서도요, 이 지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김구 선생님이죠. 나의 소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나라, 부강한 것도 아니고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가 남을 침략하는 거 원치 않고 우리의 경제력은 그냥 우리 생활을 풍족할 만하면 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건 바로 여기 나왔네요. 그대로 나왔네. 문화의 힘, 요거죠. 문화의 힘. 문화의 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라도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문화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 국가의 강제력이나 어떤 그 물리적인 힘, 아까 얘기했던 그런 힘이 아니라 이제 이건 문화의 힘이다 이게. 그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과학만 가지고도 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넉넉하다. 너무 그렇게 자연과학이 지나치게 발전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인이라는 것들이 어질고 그 다음에 의가, 오름이 살아있는 것들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게 다 뭡니까? 문화하고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자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사랑, 이런 것도 다 문화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자 잠깐 지우고요.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건 바로 이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 그렇죠?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어떤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그 사회에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어떤 그 문화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정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화의 정수를 통해서 세계 평화의 유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심은 다하고 라는 문화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읽었던 4개의 제시문은 논제에서 얘기했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죠. 가하고 그 다음에 나는요 물리적인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리적인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물리적인 힘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군사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군사력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에너지, 그래서 뭐 석유 정치 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하고 라 제시문은 뭡니까? 문화적인 힘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문화의 어떤 그 한류 열풍. 그래서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또 요즘 뭐 음악 대단하지요. 이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라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문화야말로 세계 평화의 어떤 첩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힘은 대개 이게 이제 과거 이데올로기 시대, 냉전 시대의 어떤 유물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결국은 이데올로기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와 라의 문화적인 힘이라는 요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21세기 국가 간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요, 문화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국가의 힘을 의미한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리적인 힘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하드 파워라, 경성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화적인 힘을 소프트 파워, 예, 연성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하드 파워, 뭐 소프트 파워 이런 얘기를 안 쓰더라도요, 물리적인 힘하고 문화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답안을 넣을 수 있었으면은 뭐 그건 아주 훌륭한 그 답안이 될 수 있었겠죠. 자, 요 정도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면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예시 답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글쎄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의 답안인 것 같은데요. 그 답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은 크게 두 가지이다. 사실은 논제에서 물어본 얘기죠, 이게. 문장 하나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은 글을 처음 시작할 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작이. 근데 논제에서 물어봤던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해서 이 학생은 좀 재치가 있는 학생이네요. 군사력, 경제력, 에너지 자원과 같은 전통적인 물질력, 즉 이런 것들을 이제 경성 권력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경성 권력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학생이네요. 예술, 문화, 국가의 브랜드 파워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권력, 즉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성 권력인데, 그것이 이제 또 다른 하나다, 이게. 전자니까 경성 권력이죠. 물리적인 힘이죠. 이거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뭐 에너지, 석유 같은 거 있죠. 경제 패권을 장악해 이익을 얻거나, 석유를 무기로 다른 국가를 제압하는 등 강압적인 특징이 있죠. 이게 강압이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후자이겠죠. 후자, 연성 권력이죠. 요거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예술, 문화, 예컨대 영화, 드라마, 또 뭐 빠졌지만 음악 뭐 이런 거잖아요. 이와 같은 대중 문화 상품이죠. 이게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거를 매개로 상대국 국민들의 욕망을 깃들이고 그들의 의식을 부지불식간에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배 질서에 포섭되도록 만드는 속성을 갖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지만 이거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류 열풍이 분다고 할 때요, 한창 한류 열풍이 불고 이럴 때는 뭐 동남아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드라마 촬영지도 보고 가수들 공연도 보고 뭐 사인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문화적인 힘이야말로 정신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그 말하자면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 출제진에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요,
지금 사실은 시사적인 내용 아닙니까? 시사적인 내용은 지금 문화 권력이라는 그 부분은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시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류 열풍이라든지 문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시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제로 연결해서 준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선생님하고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선생님 반장이었던 선영이가 또 그린 그림입니다. 어제 제가 선영이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려달라고 했는데 착해요. 그래서 금방 또 그려서 선생님한테 보내줬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그린 그림보다는 이런 그림들이 더 예뻐 보이죠. 텔레비전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내가 시사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시사 주제가 대학의 논술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럼 선생님 시사 주제는 어디서 뽑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토론 주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주별로 토론 주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주제는 그 당시 그 순간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그런 주제거든요. 모두가 합의하는, 모두가 생각이 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은 언제까지나 기본적으로 쟁점을 전제로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시사 프로그램 같은 그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제를 여러분들이 뽑아보고, 그 뽑은 주제를 어디 교과서에서 연관되는 내용이 있나 찾아보고, 또 신문 지난번에 알려줬던 사이트 있죠? 거기에서 또 사설이나 칼럼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훌륭한 아주 가장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독해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번 만들었던 그 문제거든요. 지난해 이제 그 이산가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었잖아요. 그래서 요 지문은요, 요 지문은 선생님이 직접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논술도 대학에서 논술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직접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산가족 문제를 한번 내가 논술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교과서라든지 여러 자료를 활용하고 싶었는데, 출제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이 글은 선생님이 썼어요. 자, 이렇게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살짝 볼게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요, 정치적, 이념적 차원의 접근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한 거는요, 인도적 차원이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정치적이고 이념적 차원만 배제하고 인도적인 차원만 생각한다라면 이게 자칫 잘못 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쌀을 지원했는데 그 쌀을 지원된 쌀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에게 이제 돌아가야 당연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어떤 정권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히 우리가 감안을 하자.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이제 지원만 하지 말고 지난 10년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쌀이나 비료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 이제 북한에 줬는데, 그 북한이 그거를 정권 유지에 활용한 그런 보도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 국면에 지금 접어든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이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에게 이제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서 뒤에가 중요하죠?
이산가족 상봉을 과거의 정권처럼 퍼주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하고 다른 분들하고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제시문 볼게요. 나번제시문은 제가 교과서에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요. 통일 한국의 전제 조건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정치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통일 과정 자체가 남북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가느냐 하는 공동체 의식. 이게 참 중요한 말이네요. 이게, 그죠?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따라서 사회문화적 통합에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지화 극복 과정, 즉 기존의 의식과 정서를 통일된 사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렇고요. 요거는 생략하고, 다시 말하면 남북한 간의 완전한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확고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사회에 대한 정체감이 형성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 신념, 지식, 법률, 정치, 경제, 제도, 예술, 도덕 등 총체적인 생활 양식을 갖출 때 이때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전제 조건은, 우리가 통일되기 전제 조건은 서로 남북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다로 가볼게요. 자, 제시문 다는요, 또 교과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치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요. 남북 간의 교류 현황은 6.25 전쟁 이후 남북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7.4 공동성명을 토대로 해서 적십자 회담도 하곤 했는데, 서방에서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산가족의 만남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경제협력도 강화되고 그런 상황, 금강산 관광도 실현되고 그랬었잖아요. 이러한 교류협력은 체제와 이념 대립으로 쌓여온 앙금과 불신을 해소하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바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죠. 일단 서로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그 통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의식적인,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 요 제시문 다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서 교류도 하고 또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협력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라를 보면은 요거는 자료를 선생님이 좀 활용을 했어요. 통일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요렇게 그 2003년도에 나온 진한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2010년도 좀 옅은 그런 청색이죠. 여러분들 이 표를 보면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7년이라는 차이가 지금 있는데요. 점점 가면서 이렇게 나이가 젊은 분들은 이산 가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고령자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산 가족이 그 상봉이 시급한 문제다. 이분들이 더 나이가 들어가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라면은 정말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도 딱 뭐하고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시문 다에서 봤던 그런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하나 내봤어요. 가에 나타난 문제 상황 있죠. 그 문제 상황이 뭐였어요? 우리가 남북 간의 그 교류 문제를 바라볼 때는 꼭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또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측면, 이념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한번 바라보자. 왜냐면은 우리가 많이 도와줬죠. 쌀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도와줬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북한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데 사용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걸 분석한 다음에요. 라를 근거로, 라라는 게 뭡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산 가족이 연세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고령화돼 가는 거잖아요. 고령화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자꾸 점점 사라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라를 근거로 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되 이런 상황이니까 제시문 나하고 다를 활용하라. 나는 뭡니까?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의식. 요것이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다는 뭐니 해도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답안을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키워드는 지금 선생님이 항상 언제나 키워드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공통 키워드가 뭔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개요를 잡아서요.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하고 그냥 한 문장씩으로만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자료를 올리기는 할 거지만요. 키워드하고 답안은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요를 잡을 때는 문장 하나로만 쓰세요. 한 문장, 서론, 본론도 한 문장, 결론도 한 문장으로만 쓰세요. 이때 이 한 문장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중심 문장이 되겠죠? 중심 문장이 되는 겁니다. 중심 문장이요. 자, 이 중심 문장에다가 이거를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방금 전에 문제에 대해서요. 한 문장으로만 써보세요. 한 문장으로만 서론, 본론, 결론. 답은 안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그 실력이 들 수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공통 키워드는 이산가족 상봉이겠죠. 당연히.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서론에서는요. 1세대 이산가족의 급격한 고령화로 이산가족 상봉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문제 상황이죠? 근데 본론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자 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7년 전보다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제 결론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접근보다는 민족 화해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면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민족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이게 다 어딥니까? 그 새로운 신뢰 분위기 구축하고 공동체 형성하고 이런 게 다 제시문 다 하고 라에 나왔던 거죠.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살만 붙이면은 그게 하나의 훌륭한 논술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했는데요. 잠깐 여러분들하고요. 조금 쉴까요? 예,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강의 녹화를 마치고요. 다시 또 학교 내려갔는데요. 선생님 도서관 앞에 지나가는데요. 도서관 앞에 잔디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노란 꽃들이 이렇게 막 피어 있어요. 누가 이걸 꽃을 누가 일부러 심은 게 아니거든요. 요 잔디에는 여러 가지 풀도 있고 이런데 이게 바로 이 꽃이 뭐냐면요. 이름이 민들레예요. 민들레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 꽃을 조금 있으면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두기 아까워가지고 카메라 렌즈에 담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예쁜 꽃이 피기까지는 아주 추운 겨울, 눈 내리고 그 추운 겨울을 견딘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아주 그 멀리서 볼 때는 꽃이 작은데요.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앞에다 갖다 대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실이나 이런 데서 기른 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그만큼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 너무 아름답죠? 위에서 선생님이 촬영을 해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움은 그런 어려움을 참아냈고 견뎌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민들레는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거의 그 자갈로 돼 있거든요. 흙도 아니고 자갈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자갈 속에서 어떤 양분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척박한 그런 환경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민들레는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워내는 걸 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요 화면을 잡느라고요, 요 사진을 촬영하느라고 제가 아주 굉장히 이 벌이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피었지만은 이 꽃은 그냥 피었다 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벌에게 또 아름다운 또 맛있는 또 양식을 선사를 하지요. 그래서 이 벌이 만든 꿀은 또 우리 인간에게 또 맛있는 또 영양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꽃 하나도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꽃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 벌에게 어떤 그 화분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벌이 이제 꿀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 꿀을 우리 인간들이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은 뜰에 피어난 그 벌판에 피어난 하나의 그러한 꽃이라도 다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다 소중한 존재지요. 그런 소중한 존재고 그런 역할을 우리 인간도 자연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사람도 인간도 누구도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이런 존재가 돼야 될 것 같고 선생님도 제자들한테 이런 존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예쁜 꽃이 민들레 꽃이 지잖아요. 꽃이 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대가 올라와 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가지고 요걸 부르면은 확 하고 날아가지요. 이게 바로 이제 민들레 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 꺾어가지고 막 불고 친구끼리 장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홀씨가 되어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딘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그 추운 겨울을 견뎠다가 이렇게 또 예쁜 꽃이 피어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선생님도 논술이 참 여러분들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그 민들레의 홀씨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선생님 어려웠던 그 논술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고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논술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학생이 많이 늘어가면은요. 선생님은 그게 보람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민들레 홀씨가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민들레 홀씨 되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는데 선생님이 기타 연주를 해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사실은 왔는데 지금 제가 기타 연주보다는 제가 직접 육성으로 잠깐 조금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는 제가 빼겠습니다. 듣고 싶으면요. 직접 저희 학교로 찾아오세요. 예. 민들레 홀씨 되어라는 노래인데요. 앞부분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중간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산등성 위의 해질녘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님의 두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여러분 곁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예. 카메라 감독님이 박수까지 쳐주셔가지고 정말 기분 좋네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요, 선생님이 한번 또,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건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될 텐데요. 요 글은 선생님이 직접 썼습니다. 요것도요. 출제자의 입장이라는 생각에서요. 교육 선진국에서 절대평가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인적인 능력이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는 점에서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비교육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계속 제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쓴 거는요. 상대평가가 지금 여러분들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평가로 인한 부적용 때문에 절대평가를 과거에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절대평가의 어떤 장점을 살리고 상대평가의 장점을 한번 살려볼 수 없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상대평가로 학교 현장에서 과열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빚어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노트를 훔치거나 찢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친구로 생각을 하겠어요? 친구를 온전한 경쟁자로만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시험 때만 되면 학생들이 막 난립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또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절대평가를 또 유지하면 또 학교에서 점수 부풀리기가 또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양자 간의 그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교육 방법이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건 이제 선생님이 썼던 글이고요. 제시문 나는요,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 사회교과서에서 가져왔던 건데요. 사회적 쟁점은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죠. 대화와 토론이죠. 그렇죠? 힘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대화와 토론의 과정에서는 당사자들 중에서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이 공정하게 고려돼야 되겠죠. 학생의 입장, 또 교사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또 정책 담당자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이 이제 다 거기 타협이나 절충을 통해서 이제 차이를 좁혀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다는요. 현행 학교생활기록부는 뭐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성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원점수 들어가고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이수자수인데 요번부터는 이수자수가 아니라 수강자수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요, 이 상대평가의 핵심이 바로 요 석차 등급이에요. 일률적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눠 놓는 거거든요. 이 석차 등급만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평가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은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글은 선생님이 직접 쓴 글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게 등급을 기록하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완전한 절대평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학생의 원점수를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계산하면 등급에 준하는 어떤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등급만 없애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 관계는 이제
여러 해 동안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잘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 시작이 돼서요. 사실은 이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제 그 전문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서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좀 변경을 해보는 하나의 안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닌데, 현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과목이 있으면은 점수 들어가고 등급 들어가고 학교 과목 평균 들어가고 표준 편차가 되어지는데, 개정하는 안에서는 그냥 점수는 들어가지만은 등급 자체를 빼버리고, 뭐 우수면 우수, 아니면 좀 뭐 보통이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좀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식으로 처음엔 방정식, 부등식 계산이 서툴렀으나 반복 노력해 성적도 향상됐음. 도형 문제 해결 방식이 아주 창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서술식으로 써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런 방안이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바로 뭡니까? 등급이 빠지고 일반적으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평이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논제 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이 뭐였어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상대평가로 여러 가지 막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친구 노트 훔치기도 하고 가져다 찢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평가가 뭐 꼭 좋다는 얘기도 아니죠. 점수 부풀리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에서는 내신 반영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비율을 줄이려고 그러죠. 점수 부풀리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걸 택해도 문제가 있고 저걸 택해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위해서 나를 전제로 삼아. 나에서는 뭡니까? 역시 어떤 갈등이 있다라면 갈등의 당사자들끼리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전제로 삼아서 다와 라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에서는 다 지문은 선생님이 직접 쓴 지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데는 역시 뭐 석차 등급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라에서도 이 석차 등급을 아예 삭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이제 아주 정량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 우수면 우수, 보통이면 보통,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또 서술식으로 과목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 써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대안으로 이런 내용들을 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키워드요. 키워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한 문장으로 똑같이 써보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자, 요것도 답은 안 올릴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공통 키워드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시사적인 어떤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락별 중심 문장은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생님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논술은 답이 하나가 없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현행 상다평가 중심의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장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따른다는 얘기고요. 본론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쟁점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절충점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였죠? 바로 그랬지? 제시문 나의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와 라를 통해서요,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평가에서 석차 등급을 빼고 성취 정도를 서술식으로 아까 서술했잖아요. 표기하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통합해서 한 내용을 여러분 정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마무리를 이제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텔레비전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하면요, 시사 논술에 대한 대비뿐만이 아니라요, 이거 중요하죠. 대입 면접. 이거 능력 향상에도요, 대단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이죠. 요것도 선생님이 사진 촬영을 좋아해서요, 선생님 교정의 벤치 위에 이렇게 선생님 학교에는 등나무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롱박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를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논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일거양득. 말하자면은 논술을 공부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런 얘기를 했듯이 노력한 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고 예쁜 그러한 조롱박이 여러분들 맺히기를 아주 간절히 기원하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또 선생님은 강의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야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